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혁 변호사, 윤상문 기자와 함께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 기자, 먼저 지금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후 재판이 1시 40분부터 재개됐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과 같은 서증 조사 시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변호인단이 준비한 자료의 목차가 총 13개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7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속도면은 저녁 시간 이후 정도가 되어야 특검의 구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서류 증거 조사에 대한 변호인들 얘기가 끝난 뒤에 특검이 구형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요? 피고인이 8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구형을 할지 아니면 의견을 전부 얘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한 번에 할지 구형도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지 마지막에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각의 피고인별로 윤 전 대통령부터 의견을 이야기하고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아직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다 못해가지고 오늘로 넘어왔는데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서증 조사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기현 재판장이 반드시 오늘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서 볼 수밖에 없지만 워낙 그 재판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한번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인들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편에서는 재판장이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어권을 빙자한 변론권의 남용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오늘 그 변론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전부 배척된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기현 재판장이 이렇게 오늘 서중조사 기회에 법률적 견해를 어느 정도 표명하는 것을 허용을 했지만 오늘은 통상적인 서중조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서중조사는 보통 아주 간략하게 끝나는데 오늘 서중조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렇게 변론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결심 공판을 이렇게 이틀이나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게는 있었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피고인의 건강 사정이라던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랬지 본인들 지난번에 그 김용현 씨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재판 지연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저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일방적인 주장, 사실 공소사실하고 관계없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몰이 피해자다.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겠다. 이러면서 변론을 시작을 했거든요. 오전 내내 다양하게 억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이게 탄핵 심판 변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됐어야 한다. 이런 이미 헌재에서 다 기각됐던 주장들을 다시 펼쳤고요. 그러면서도 또 헌재 결정문 일부를 발췌하면서 헌재가 계엄 선포 이유를 인정했다.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사실 국헌 문란 목적을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이걸 호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하냐는 특검 질문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펼쳤고요. 오후 들어서는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변론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때 자주 나왔던 도태우 변호사가 다시 나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
계속 반복했던 주장들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이 피해자다.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겠다. 전 납득이 안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당한 궤변입니다. 뭐 예. 사실은 그렇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주장들을 뭐 결국은 본인들 지지자들조차도 일부 뭐 합리적인 지지자들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한 일방적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도태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헌재에 서해했던 모든 그 파면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헌재의 결정은 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결정인데 그걸 부정하고 법정에서 다시 허황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헌법 질서 문란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결심 공판이 마무리돼서 구형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이번에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형을 하고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다음 달 지금 법원 인사가 있어서 예. 선고까지 가려면 이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 오늘 1월 13일이니까 법원 인사가 2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40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윤석열 씨 피고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소송 지연이라든가 선고의 지연을 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고 당일날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변론 재개 신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그 여유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선고 기일은 첫 번째 선고 기일은 한 2월 10일 고 무렵까지는 하나가 잡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는 뭐 충분치는 않지만 결국 재판부가 강한 의지로 확실하게 일정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2월 23일까지는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동안에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네네. 선고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 예. 여유 있게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2월 10일쯤에 1차 선고기일을 잡고 그날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불출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장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선고를 못하도록 선고를 무산시키려고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10일 전후에 1차 선고기일을 최소한 잡아놓고 불출석에 대비한 후속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기자, 원래 지난 9일 날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 수사팀들이 그 전날 모여서 회의를 했다. 사형, 무기징역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제도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어제는 별도 회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9일 결심 공판 전날인 8일에 있었던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이날 회의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주재하에 특검보와 차장, 부장검사 15명이 모여서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고 하고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계엄이 장기간 지속돼서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와 비교해서는 좀 차이를 둬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형이 구형되어도 실제 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미결수로 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는 잠시 뒤 구형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네. 그 실효구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동안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뭐 저도 감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중형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한다면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뭐 사형을 네. 구형하기로 한다면 그 뭐 특검께서 그렇게 결정을 네. 하시겠지만은 사형을 구형하기로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시대착오적인 그 계엄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혼란시켰다. 그리고 뭐 국민 여론이라던가 국민 법감정 그리고 또 상징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21세기에 이렇게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계엄 선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전의정 그러니까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뭐 사형 구형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을 구형해야 될 만한 이유는 충분하고 차고 넘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팀에서 회의를 했을 때 무기징역에 조금 더 무게를 뒀던 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게 조금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형이라는 것은 뭐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비록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사형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게 그 명목상의 사형이라 할지라도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실질 구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결심 공판이 열리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이곳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내란 혐의 구형도 이곳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당시 구형 이유를 좀 다시 찾아봤는데요. 국민의 군대로 하여금 동료와 상관,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발포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좌절감을 느끼게 한 비인도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는 그런 유혈 사태가 없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차등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질 겁니다. 사실 뭐 그 유혈 사태를 면하게 된 것이 윤석열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숙된 시민 의식이라든가 혹은 일반 군인들이 명령에 소극적으로 따랐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연의 요소가 결부돼 가지고 이런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윤석열 씨는 사실 그런 그 다행스러운 결과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형의 요소로 삼느냐 그리고 앞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양형의 요소로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삼느냐는 결국은 특검 그리고 재판부의 재량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네. 그것을 구형에 차등을 두는 이유로 삼을 수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것은 뭐 삼아도 되고 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특검의 판단 재량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전두환 그 신군부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거다. 그런데 여기는 친일 쿠데타다. 차등이 있습니까?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뭐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양쪽에 놓고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쪽이 더 부정적이라고 쉽게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영난제 아닌가 싶은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서로 막상막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각에 따라서는 인명사실상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과거의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의도했던 전쟁 유발이라든가 영구 집권, 권력 강화에 실패했다는 점 그런 점은 뭐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그 과거의 그 12.12 사태와 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양형이라던가 구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한 그런 사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 전두환 피고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때 재판부에서
군부 통치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번에 이 계엄 사태라는 것은 군부 통치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헌법 질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거든요. 사실 그리고 법치주의나 헌법 질서는 오늘 그때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당당한 일원이 돼가지고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과거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계엄을 선포했던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감정을 해치는 면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예. 사실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믿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예.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서도 믿기 어려웠고요. 저로서도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때 공직에 계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더 믿지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들도 엉뚱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내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재판 내내 자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거든요. 특히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공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자신은 오히려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시켰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등의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보내려고 해서 자신이 말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을 암시하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전 장관도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하 탓에 화답을 했고요. 대부분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체포 명단 역시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파악해보라. 자신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불러준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책임은 축소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국무위원 탓도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면 야당이 해제할 것이라고 말리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논리도 펼쳤고요. 그리고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자신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증언했다거나 또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증언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을 할 텐데 기존에 했던 어떤 발언이나 태도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과거의 기존의 주장을 넘어서는 또 황당하고 허황된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새로운 주장이 또 뭐가 나올까 지금 좀 나름대로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특검 소환의 불응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잖아요. 네.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이런 점들이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을 하고 재판부가 선고를 할 때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네. 주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검사 의견 진술 과정에서도 왜 그러한 구형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혀 개전 의정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부정적인 양형 요소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나중에 선고 당일날 양형을 결정하게 된 그런 양형의 이유에서도 그렇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태도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법 질서, 사법 작용을 저해하려고 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아마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는 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내란의 구성 요소, 내란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란죄라든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재판부가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면 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당연히 내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뭐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뭐 확실하게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날의 모습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옆에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네네. 국회 병력을 투입을 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다. 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저희가 이 생중계로 사실 다 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한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 뭐 국민 전체가 목격자인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관련성을 부정하던가 아니면 있는 사실조차 없었다라고 그런 궤변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은 이 그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 본인들은 뭐 미수에 그쳤다는 식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도했던 것도 단순한 경고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다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그 단 1분 1초라 할지라도 이 군사력이라던가 혹은 이 무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국회의 권능이라던가 혹은 헌정 질서를 문랑케 하는 상황 거기에 대한 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적으로 위태범이라고 합니다. 위헌범, 위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는 완성에 이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미수범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수에 그쳤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미수도 다 처벌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수도 처벌이 예. 되거니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수가 아니라 이미 완벽한 헌정 질서 침해 행위 완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수범으로 처벌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수로 된다면은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명 피해도 없고 뭐 폭행의 실행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오늘도 주장했죠. 공소 기각 얘기는 오늘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예. 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개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무력이라던가 이런 폭력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경찰력이라든가 이 군사력이 평상시에는 뭐 합법적인 그 유형력이라 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계엄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방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란죄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예, 미수라는 주장 자체가 예 말이 성립할 수 아니다. 없습니다. 성립할 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노상원 수첩 등을 참고해서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3월이라고 했다가 2023년 10월로 앞당겼어요. 네네.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 사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공소장 변경은 이렇게 복잡한 사건.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 제기를 할 때 이제 뭐 특검도 나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입니다. 내란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란을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정황이라던가 그 법률적으로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데 공소 사실이 그 전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전제 사실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제 사실이나 모두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 본인들이 새로운 변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변론 제기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혐의 본질에서 달라진 건 없다. 공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케 예. 했다라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고 다만 그러한 헌정 질서 문란 행위를 언제부터 계획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일부 그 정황, 전제만 조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윤 기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계엄 선포 이후 지금 변론 중이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계속 변론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례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런 웅변을 했고 방청객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인 주장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뒤섞여서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특검 구형이 저녁 이후에도 바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발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8시간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예고를 했었는데 이미 그 정도 시간은 지금 다 된 것 같은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법정이 휴정을 했고 휴정 직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다. 그래서 8시간은 걸릴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8시간이면은 지금 오늘 새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후에 지금 6시간을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8시간을 더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3분의 1을 했고 3분의 2가 남았다. 근데 지금 벌써 오전부터 한 6시간 정도 했는데 한 5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3분의 2가 더 남은 거면은 진짜 말 그대로 8시간 더 남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조정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 앞서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주장도 있지만 소송 지휘를 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무슨 절차적 만족감을 주겠다는 등 혹은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등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오후 4시가 좀 넘었는데 윤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8시간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하면 밤 12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휴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 재판장이 휴정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될지를 그 재판부 합의부 부원들과 함께 좀 논의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휴정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제 내란 특검팀이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구형 이유로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데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의 국회 봉쇄를 알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판사만 15년을 지낸 엘리트 판사인데 엘리트 법조인인데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은혜를 잊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너무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15년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최소한의 구형량 그리고 그 행위에 합당한 최소한의 구형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판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이게 실질 구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뻥튀기 구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징역 15년 이상 그 정도의 중형을 구하는 차원에서 한 구형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이 한덕수 전 총리 그 구형량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전부 다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는 실질 구형이다. 네. 그리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서 향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이 구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 저 가담 정도라던가 이런 거에 비추어 봐가지고 각각 어느 정도 그 한덕수 총리를 15년 구형으로 놓고 이 주요 임무 종사라던가 그 역할 분담 그다음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구형 양을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높게 구형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낮게 구형되는 사람들도 이따가 나중에 구형이 나오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형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오늘 피고인 8명 중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잖아요. 네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가담 정도라던가 김용현 그 장관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이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중형의 선고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표고문 작성에서부터 전체적인 계엄 그 군대의 동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의에 주요 회의에 모두 참석을 했고 사실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이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단순 주요 임무 종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죄 우두머리의 그 공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 또는 상당한 중형이 구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고 역시 그렇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내려질 수 있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잖아요. 네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거기에 준하는 구형량이 내려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유기징역이라면 아주 장기 유기징역. 예. 당연히 20년 이상, 30년에 가까운 유기징역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당히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계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모하고 가담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른 피고인들하고 그 가담 정도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그날 국무회의 장소에 가가지고서야 이제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본인들도 당황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적극적으로 계엄을 추진해 왔다는 걸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노상원과의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계엄의 실체 중에 계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계엄의 핵심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이 개전의 정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에 대한 태도라던가 김용현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아주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 엄벌의 차원에서라도 중형 구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수장들에 대한 구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럼 경찰 수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수장들 같은 예. 경우에는 비록 이 유형력 그러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지만 일부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 반성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 상황은 좀 봐야겠네요. 네. 여전히 휴정 중입니까? 재개를 했습니까? 아직? 네, 조금 전에 재개를 했는데 아직 뭐 특별한 소식은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휴정 중이다까지 전해드렸는데 다시 재개는 됐다고 합니다. 재개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계속 발언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들어오는 상황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